오데트는 태어나서부터 오로지 수녀들과 함께 호수 옆 수도원에서 살았다. 외부와 일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곳의 삶. 수녀들이 하얀 옷을 입고 호수 옆 수도원 내에서만 조용히 생활하며 예배드렸기에 자연스레 그곳은 백조의 호수라고 불렸다. 오데트는 오딜리아라는 아이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오딜리아는 자주 사고를 치는 말괄량이었다. 예배를 빠지는 건 물론 수녀들 몰래 밖을 나돌아다니기 일쑤였고 한번 나가면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일 때도 있었다. 예배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왜 이제 와? 오딜리아, 나 많이 보고 싶었지? 단 한 발자국도 수도원 밖으로 내디뎌 본 적 없는 오데트와 달리 오딜리아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한 덕에 바깥 세상에 대한 지식이 빠삭했다. 오딜리아는 매번 재밌는 바깥 세상 이야기들을 오데트에게 전해주었고 오데트는 스스로 나갈 용기는 없는 반면 바깥 세상에 대한 상상과 선망으로 오딜리아가 밖으로 빠져나갈 때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들려줄 이야기만 내내 기대하며 외로움을 달래곤 했다. 오딜리아? 언제 돌아왔어? 여느 날과 다름없이 또 밖에서 한참 나돌다 돌아온 오딜리아의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입을 다물고 그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한 채 밝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딜리아, 오데트는 덜컥 겁이 났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로트바르트라는 신부가 갑자기 수도원에 발령이 났다. 신부는 수도원을 전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를 했고 오딜리아 또한 바깥으로 아예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된 것 치고 오딜리아는 딱히 상심하지 않은 눈치였다. 아니, 오히려 안도하는 듯한.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수녀가 한 명씩 행방불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탓에 수녀들의 불안감은 신부의 엄격한 통제와 감시, 설교에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다 수녀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곧 밝혀졌는데 수도원 옆 호수로 투신을 한 것이었다. 그것은 사라진 수녀의 베일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밝혀졌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유서도 없었다. 타살인지 자살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수도원은 그 사실을 그저 쉬쉬했다. 창문을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 수도원 내의 수녀들 사이에서는 그 상황과 맞물려 밤마다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 유령은 젊은 남자이며 그가 이름을 물었을 때 무심코 대답하면 자기도 모르게 창문 밖 호수로 몸을 던지게 된다고. 오데트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완전히 낙담한 오딜리아를 보고 당황했다. 망할 지그프리트, 나 때문이야. 내가 계속 숨어 있어서. 오데트는 오딜리아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를 안정시키며 이 모든 상황이 하루빨리 종결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갈수록 수도원 내의 수녀들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끝에 다다라서는 그 커다란 수도원 내에 신부 이외에는 오로지 오딜리아와 오데트만이 남아있었다. 텅 빈 수도원은 이제 거대한 유령의 성처럼 음침하고 낯설게 느껴졌다. 혼자 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오데트는 매일을 기도드리며 이성을 잃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다. 신께서 도우시리라. 이 시련이 곧 끝이 나리라. 고 기도 속에서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딜리아, 무슨 짓이야? 정신 차려! 오데트? 이거 난 가야 돼. 안 그러면 날 두고 가지 마.
먼저 사라지면 난 정말 혼자가 된단 말이야. 알아. 나한테도 너뿐인걸. 걱정하지 마. 꼭 돌아올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내가 바란 건 나도 너와 함께 안돼, 오데트! 이름을 대. 네 이름이 뭐지? 그렇게 오데트는 처음으로 수면 아래의 바깥 세상과 마주했다. 안나는 어릴 때부터 매일 끝없는 압박과 강요 속에서 살아왔다. 그녀에겐 항상 모든 것에서 완벽이 요구되었고 그녀는 그런 삶에 순응했다. 그녀의 생각 따위는 중요치 않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결국 몸에 상처를 내는 것으로 이어졌고 그럴수록 부모와 선생들의 독설과 체벌은 더 심해졌다. 너한테 드리는 돈과 시간이 얼만데 감히 그 따위 짓을 해? 다시 갇히고 싶은가 보군. 이거 열어! 당장 열라고!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문을 열면 참지 못하고 본 대소변으로 하의가 다 더러워진 채 엉망이 된 처참한 몰골로 하인들에게 꺼내지곤 했다. 잘못했어요. 꺼내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수치심은 말할 것도 없었고 그나마 남은 자존감은 갈려버렸다. 그녀의 존엄성 따위 어른들은 알 바 아니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안나가 정신적으로 버티지 못할 때마다 반복되었고 곧 자연스레 그 옷장에서 도망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이끌려 질리게 보아온 공연이었던 백조의 호수 그곳으로 주변의 강요와 압박 속에서 서서히 분열 조짐을 보이던 그녀의 정신은 곧 수많은 인격을 만들게 되었고 특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강했던 탓인지 그녀의 내면 속에는 오로지 여성들로만 분열된 인격들이 존재했다. 안나는 그곳에서 오딜리아로 불렸다.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다중인격 장애와 달리 안나의 경우 스스로 다른 인격들이 생겨나자 곧바로 인지했다. 그리고 그 인격들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겼다. 들키는 순간 아버지가 어떤 조치를 하던 지금보다 더한 꼴을 겪게 될 건 불보듯 뻔했기에 그런 삶 속에서도 안나가 가진 재능은 기어이 그녀를 프리마 발레리나로 발탁시킬 만큼 꽃을 피워 도를 넘은 훈육 방식을 택한 아버지를 더욱 득이양양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사실에 치를 떨었다. 어릴 적 처음 백조의 호수 공연을 보았을 때 행복했고 처음 발레를 시작했을 때 진심으로 기뻤던 앞날을 모르는 그때의 자신이 안쓰러웠다. 이제 그 설렘과 행복이란 그녀에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 사실이 자신을 쥐어짜서 대리 만족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부모와 타인들의 그 꼬락서니가 자식의 내면과 육체가 어떤 식으로 망가져가고 있든 집안 꼴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든 남이 보는 것만 치장하고 멀쩡하게 꾸미면 그만이라는 그 기만적이고 이기적인 행태가 더없이 끔찍하고 역겹게 느껴졌다. 최연소 프리마로 뽑히다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백조의 호수 초연 기대되네요. 따님의 재능이 타고났어요. 저 정도로 습득이 빠르고 완벽한 발레리나는 처음 봤다니까요.
너희 감히 이 자리에서 되도 않는 도발을 해? 그래, 그 얼굴. 당신은 웃는 얼굴 따위 걸쳐선 안 돼. 그럴 자격 없어. 항상 욕심이 그득그득하게 채워져 일그러진 그 면상이야말로 진짜 당신이잖아. 안나는 그렇게 또 옷장에 가둬지고 의도한 대로 초연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대신 오딜리아! 오딜리아! 하여간 잠시도 못 버티고 또 딴 길로 샌다니까. 너 또 어디 갔다가 이제 와? 빨래도 잔뜩 쌓였는데 또 나가려고? 아니야. 빨래하러 가자. 내면 속 백조의 호수로 찾아가 오데트를 만났다. 그녀와 있으면 즐거웠다. 그녀는 마치 어릴 적의 자신처럼 때묻지 않고 순수하며 사랑스러운 인격이었기에 안나는 그녀의 친구로서 그녀와 이곳을 지키고 싶었다. 오데트와 다른 인격들이 함께하는 이 작은 공간이 굳이 수도원으로 형상화된 이유는 그 때문이었다. 인격들이 안나의 내면에서 나갈 이유를 찾지 않고 외부에서도 부를 일이 없는 그런 특수성을 띤 장소. 그들이 존재한다는 걸, 자신의 내면 속에 자리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야 하기 때문에 오로지 옷장 속에 있을 때에만 그들과 함께 지냈다. 투신이라 그럴만하지.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춤 살다 처음 봤거든. 백조의 호수 초연이 이렇게 엉망인 적은 역사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야. 아무렴 내 딸이 아닌 프리마란 게 동시대에 존재할 수 있을 리가 없지. 자, 안나, 이번에야말로 네 차례다. 안나는 기어이 공연에 오르고야 만 자신의 처지보다도 자신이 무대를 회피함으로 인해 대신 초연을 띈 사람이 비난받다가 죽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다. 곧 자기 대신 초연을 띈 아이가 뒤에서 받쳐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던 시골 변두리 출신의 가난한 집안 여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본인이 가진 재력으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하던 것과 같이 언론을 이용해 그녀를 찍어 눌렀다는 걸, 딸을 공연에 내세우기 위한 제물로 삼았다는 걸 뒤늦게 알아챘다. 나 때문이야. 이 바닥에서 아버지의 힘이 강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 나를 초연에 내세우지 못하는 대신 일부러 라인 하나 없는 누군가를 무대에 밀어넣고 바닥으로 끌어내릴 걸 예상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닌데. 이런 게 아니면 내가 바란 게 뭐지? 아, 그래. 내가 바란 거. 저 빌어먹을 면상들의 먹칠하는 거. 결국 그녀는 공연 도중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내면 속 인격들을 내보이고 말았고, 그 여러 인격과 한데 뒤섞인 것을 표출하듯 제멋대로 추는 춤은 보는 이들에게 여러 의미에서 충격을 선사했다. 한켠에서는 경악을, 다른 한켠에서는 경의를 느끼며 관객 모두가 잔잔한 백조의 호수 대신 태풍 속 파도 한가운데에 놓인 양 그녀의 격정적인 춤사위에 휩쓸렸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일고 공연이 끝난 뒤 안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체면에 손상을 입은 건 물론 큰 모욕을 느껴 딸을 헌신짝 버리듯 정신병원에 보내버렸다. 안나는 순순히 입원에 응했다. 그리고 병원 내에 아무도 없는 정원 한 구석에서 비로소 맘 편히 자유를 춤췄다.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어릴 적 춤을 좋아했던 소녀에게 헌정하듯이. 소문으로 전해 듣긴 했지만 솔직히 실력이 굉장하네. 마냥 아버지 백으로 프리마가 된 게 아니란 건 알겠어. 아니, 오히려 대체 왜 여기서 썩어가나 의아할 정도인데? 지그프리트와 안나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왜 자꾸 날 따라오는 거야? 담당이니까 당연한 거 아닐까? 환자가 나 하나뿐이야? 귀찮게 질척대게. 어차피 망할아버지가 날 여기에서 꺼내갈 일은 이번 생에 없어. 난 미친년이니까. 글쎄, 왜 세간에 그런 말 있지 않아? 피해 입은 자들은 정신병원에 오는 반면 정작 피해 입힌 중증 환자들은 병원에 오지 않는다고. 실제로 그런 투사적 동일시 개념의 병리적 관계는 인간관계에 꽤나 만연하거든.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그 중증 환자가 맞아. 나로 인해서 사람도 죽었고 또 공연장에서 숨겨왔던 인격들을 관광객들 앞에 노출했다지? 다중인격장애 혹은 전문용어로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고 불리지. 여간에선 그런 증상이 쉽게 나타나진 않아. 인격이 분열될 조건이 충족되려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충격과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이 동반되거든. 야, 그거 네가 낀 거야? 간호사한테 확실히 말해. 난 독방에 갇히기 싫... 내가 해줄까? 복수. 뭐? 그럼 어디 한번 해보던지. 그 인간이 퍽이나 얌전히 당하고 앉아있을 위인은 아니지만 잘해봐.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병원에 불러와 지그프리트와의 짧은 면담 후 돌아간 그날, 한밤중 집에 스스로 불을 질러 하룻밤 만에 자택이 모두 전소되어 시체조차 찾기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서야 뒤늦게 깨달았다. 최악 대신 택한 차악이란 결국 또 다른 최악이 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이렇게 숨으시겠다. 재산도 자유도 복수도 모두 잃었는데 왜일까?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기꺼이 찾아드릴 수밖에. 네 이름이 뭐지? 차가워. 이 사람들은 누구지? 호수에서 구조된 건가? 지그프리트, 이거다. 이거 나요. 당신들 누구예요? 오딜리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오딜리아? 아, 그래. 자신은 순수하지 못하니 만약 둘 중 하나만 연기할 수 있다면 차라리 오딜리아를 택하겠다고 했었지. 그게 내면 속 역할인가? 그럼 넌 오데트겠군. 어떻게 여기 어디예요? 나한테 왜 이러네? 지금 112 한 명 한 명 붙잡을 때마다 친절히 길게 풀어서 설명하기엔 이 시간이 아까우니 쉽게 요약하자면 난 지금 술래잡기 중이야. 그런데 내가 잡고 싶은 건 오로지 그 사람뿐이거든. 그러니 미안하지만 당신도 그만 사라져줘야겠어. 그게 대체 무슨... 오딜리아...
모르겠어? 이제 눈 뜬 걸 보니 그 애가 마지막이었나 보군. 왜 그랬어? 그 애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난 너한테 복수도 치료도 요구한 적 없어. 어차피 지금의 나란 존재가 망한 아버지에겐 지옥 그 자체니까. 그런데 왜 네 멋대로? 안나, 당신이 당한 것들 중엔 체벌이란 명목으로 실행된 것들이 가장 악질이었지만 발레의 최적화된 몸 상태를 위한 강요 또한 기록되어 있었어. 일반인보다 훨씬 적은 체중을 유지하려면 섭취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런데 당신은 겉으로 보기엔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양을 항상 먹어주었어. 그럼에도 매번 검진 때의 몸무게는 그대로였어.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분. 단시간에 개워내는 게 익숙할 정도로 꽤 오랜 시간 그 방식을 반복해왔을 거야. 그리고 현재 당신이 백조의 호수에서 돌아오지 않은 지 정확히 3주하고도 이틀이 지났어. 이대로라면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채 방치된 육체에 한계가 왔겠지. 어떤 식으로든 하루라도 빨리 널 거기서 끌어내야 했어. 그럼 그게 놔두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쉽게 내버려 뒀어야지. 나 같은 건 난 그 애뿐이었단 말이야. 나한테 소중한 건 나를 위해 주는 거. 알아. 미안해. 사과하지 마. 네 말이 맞아. 내 멋대로 저지른 행동이야. 월권 행위를 저지른 내 잘못. 사과하지 마. 내가 용서할 것 같아? 여태까지 날 멋대로 휘두른 너희들 같은 족속들이 하는 그런 이빠른 사과를 내가 당신이 공연했던 그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난 사실 춤이란 거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 그럼에도 내 여동생은 매번 지치지도 않고 자기 춤을 봐달라고 졸라댔지만 예술 쪽은 딱히 내 관심 분야가 아니었어. 미천한 출신에 운 좋게 머리는 따라줘서 이악 물고 공부에만 전념하느라. 그런 걸 보고 듣는 건 여유 부리며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조연 때도 그랬어. 아무런 뒷배도 없이 수업료도 겨우 지불하는 집안의 아이가 제대로 된 경력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백조의 호수 주연을 맡았다기에 여동생의 춤 실력에 대한 회고나 기쁨보단 놀라웠어. 예술에 관심이 없을지언정 그쪽 생태계가 어찌 돌아가는지는 대충 알고 있었으니까 의구심이 들었어. 설마 아니나 다를까 초연을 한 여동생에 대한 평가는 말 그대로 처참했어. 물론 객관적으로 봐도 춤 실력이 월등하다 볼 순 없었지만 그런 의도적인 악의에 대한 면역이 없었던 그 애는 그걸 버티기엔 너무 어렸어. 아침부터 또 미간 잡고 있어? 오빠 참. 나 괜찮아. 이렇게 될 줄 각오하고 있었는걸. 그 자리에 섰던 자체로 영광이지 뭐. 그럼에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지극해서 내색을 하지 않았지. 난 몰랐어. 최소한 정신의학 전문의였던 나만큼은. 그럼 나 먼저 간다. 오빠도 얼른 출근해. 친오빠였던 나만큼은 그 아이의 고통을 알아챘어야 했는데 가족 중에 나만 몰랐어. 그 애가 그런 선택을 하리란 걸 나만.
이 모든 건 순전히 내 욕심이야. 처음 복수심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아니, 너의 공연을 보러 간 그날, 이미 너 또한 너야말로 그 인간의 첫 번째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 차마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걸 그도 그럴게. 그때 넌 부서진 정신의 고통을 온몸으로 내지르고 있었으니까. 여동생은 구하지 못했지만 너라도 구하고 싶었어. 너를 구함으로써 구원받고 싶었어. 용서받고 싶었어. 널 이용했어. 네가 증오한 아버지처럼. 미안해. 미안해. 이게 맞아? 뭐가? 대체 왜 스스로 거길 기어 들어간 건데? 환자 보호자가 공석인 상태에서 본인 동의도 없이 월권을 행사해 치료를 빙자하여 고문을 수십 회 반복한 혐의로. 그러니까 그걸 왜 네가 자수하고 자빠졌냐고. 피해 당사자인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죗값은 치러야지. 그리고 자수하면 어느 정도 감경되거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죄다 제멋대로 해 당신. 마침 만나러 와준 덕에 하는 말이지만 내가 당신의 다른 인격들에게 행했던 건 일종의 충격요법이야. 바깥 세상에 대한 면역이 없는 인격을 강제로 끌어내 사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내가 스스로 치명상을 입었다고 믿게 만들면 자신이 죽었다고 인지하는 거지. 하지만 몸의 주인이 온전히 살아있는 한 그 인격들이 언제고 다시 눈을 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그럼 전문의가 상시 붙어 있어야 되겠네. 내 인격들이 눈을 떴을 때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글쎄. 정 원하면 내 동료 의사를 아니 너야. 네가 말했잖아. 내 담당인 너라고. 계약 조건은? 공연을 할 거야. 나만의 춤으로. 당신은 출소 후에 내 옆에서 24시간 대동해줬으면 해. 페이는 섭섭찮게 해줄게. 담당의 겸 매니저 같은 건가? 기아는? 백조들이 저주에서 모두 풀려날 때까지. 객석이 매회 매진인데 공연을 저녁에만 진행하는 이유가 있어? 우리끼리 약속이거든. 매일 밤 나의 세상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기로.